시작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송가은의 예술여행 세 번째, 오늘은 낭만주의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수인데 말이 우수지 엄청 추워요. 대동강 얼음도 풀린다는 날인데 굉장히 춥습니다. 아까 점심때 좀 나갔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걸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귀걸이? 귀걸이? 아! 귀마개. 근데 사실 제가 실수로 다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인간이라는 게. 로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데 실제 어원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따 우리 강사님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4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프리즈라고 하는 아트페어가, 영국에 있는 아트페어가 열렸는데, 그때 갔는데 어느 부스에 가니까 드라큘라 그림이 한 3호 뭐 이 정도 작은 그림들이 한 20점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작은 건 한 30만 원에서 비싸도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일본에서 작품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너무 이뻐.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선뜻선뜻 안 사더라고요. 워낙 비싼 그림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한 거의 늦게 나올 때쯤 보니까 거의 한 4분의 3 나갔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못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드라큘라가 아마 완판이 됐던가 봐. 그래가지고 많이 가지고 큰 것도 가지고 오고 근데 그때는 이제 가격이 비싸요.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낭만 그거 아니에요? 보면서 오늘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한 8시 반 정도 그냥 마실 것 같아요. 좀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냥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시잖아요, 늘. 기대를 갖고 송가은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예요. 역시 반 오면 반타작 납니다. 또 더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이 안 오신 중간에 또 이렇게 건너뛰신 분들도 있으니까 바로 그 갔다가 고전 갔다가 이제 낭만으로 왔어요. 기억나는 거 뭐 있나요? 질문하지 않을게요. 질문을 싫어하시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바로크 때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절대 왕권 그리고 종교 개혁.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아무래도 그림에 영향을 줬잖아요. 고전 시대 때는 어떤 게 있었죠? 고전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신고전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계몽주의. 그래서 인간의 그 합리성, 이성, 조화롭고 완벽하고 엄격한 규칙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고전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혁명이 막 일어났잖아요. 인간이 이 신이 주신 절대적인 권력 같은 거를 다 깨우쳐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혁명, 또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일어나서 너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너무 이게 좋아지지만은 않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이제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이게 우리가 낭만이라고 하면은 너무 로맨틱하잖아, 너무 낭만적이야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낭만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핑크핑크하고 되게 몽글몽글할 것 같지만 이 낭만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낭만이 원래는 문학에서부터 처음 쓰였고, 낭만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고 굉장히 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낭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낭만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음악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과장님
시리즈에 들라크루아 그림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날 낭만주의 화가들은 안녕. 프란치스코 고야랑 그리고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그리고 외젠 들라크루아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화가가 들라크루아고 처음에 봤던 이 그림이 들라크루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고야는 스페인 사람이고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독일 사람 그리고 들라크루아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먼저 고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야를 하면 우리 한영화 선생님이랑 저랑 고이에스카스라는 그라나도스의 고야풍으로 그린 그림의 이제 그라나도스라는 스페인 작곡가가 고야의 그림들을 이제 우리가 볼 그림들이에요. 그 그림들을 프라도 미술관에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작곡을 한 곡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천안 예당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고야를 또 막 팠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특히 죽은 사람들 파는 거를 좋아해요. 사는 사람은 잘 안 파고 죽은 사람들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야 얘기하는데 이 사람 왜 또 나왔어? 우리 합스부르크가 이제 지겹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만났던 마르가르타 공주님, 그 다음에 이제 카를로스 2세예요.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유전병이 그냥 단지 얼굴이 뭐 부정교합의 주걱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유전병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몸의 전반적인 뭐 성적인 기능도 떨어지고 몸이 굉장히 약해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돼요. 이게 정말 이 합스부르크가의 그 유전병이 나오게 된 원인들인데 사촌들이랑 결혼하고 삼촌이랑 조카랑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마지막에 카를로스 2세에서 배가 끊겨요.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가 이제 후사가 없이 이제 죽게 되고 나니까 이 스페인 먹어야겠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각종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프를 이제 펠리페 5세로 이렇게 스페인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돼서 이제 부르봉 왕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야의 그림과 이 낭만주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면 그림의 그게 이해가 좀 잘 돼요. 이 스페인이 어떤 나라냐면 여기 보시면은 모로코 튀니지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는 이제 유럽이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에 가서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카톨릭 문화랑 그리고 이 동양의 문화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해요. 근데 여기가 이쪽으로는 또 피레네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쪽 유럽의 영향을 또 받지 않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막으려고 카톨릭이 엄격하게 이제 그 전쟁을 해서 얘네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카톨릭을 엄청 강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종교 재판소라는 게 생기면서 엄청 너무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문화나 이런 게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르봉 왕가가 들어오면서 프랑스에서 여기 스페인이 너무 갇혀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문물을 넣어주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막 세국정책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전을 하기를 극도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스페인의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폴레옹이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여기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야가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다른 이제 예술인들이 요절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고야는 굉장히 오래 살면서 진짜 못 볼 꼴을 다 봤어요. 볼 꼴 못 볼 꼴. 그래서 이 스페인의 모든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겪어내고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고야가 그냥 그림 잘 그리니까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서울 가고 싶어, 나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그
스페인의 산 페르난도 왕립 뭐 이렇게 미술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막 다 성공할 수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3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안 되면 우리 어디 가요? 이태리 가야죠. 그쵸? 이태리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처남 이게 윗처남이 그 궁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이에우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궁정 그림에 이렇게 벽에다가 거는 엄청 큰 타페트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걸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리는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잘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이제 왕족들이 봤을 때는 이 서민들의 이런 그림들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얘네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거 하고 노네 막 이런 게 너무 재밌고 그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왕실에서 이 사람의 그림들을 점점 좋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카를로스 3세, 카를로스 3세, 4세 이제 카를로스 3세는 되게 계몽군주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되게 좋은 왕이어가지고 많은 거를 이렇게 잘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궁정화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산페르난도에 합격 못했는데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궁정화가로 일하다가 그 카를로스 4세 때는 수석 궁정화가까지 돼요. 완전 이제 더 이상 내가 스페인에서는 내가 왕이다 그림으로는. 그래서 이 카를로스 3세가 뭐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할 때도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즉위식 때 카를로스 4세가 이제 즉위식 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너무 멋있게 옷도 막 되게 있어 보이고 막. 근데 이제 이 카를로스 3세는 그래도 좋은 왕이었는데 카를로스 4세는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스페인 사람들의 특성상 이 계몽을 막 3세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좋은 정책을 많이 하려고 했고 그리고 막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서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귀족이나 종교 집단에서 엄청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카를로스 4세는 그냥 하기 싫어. 뭐 내가 해봤자 잘 되지도 않고 나 아빠만큼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카를로스 4세는 그냥 되게 무능한 왕이었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데 또 게다가 이제 부인이 마리아 루이사라는 이제 부인인데 거의 실권이 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이 부인에게. 그래서 게다가 이 부인은 또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근위대장으로 있던 마누엘 데 고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그 사람이 거의 권력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관계를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 다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를로스 4세 진짜 무능하다. 그리고 부인이 저러고 있는데 옆에 고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도 왕이 저러네? 막 이게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게 처음에 고야가 즉위식 때 그렸던 그림이랑 되게 좀 다르지 않아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되게 이때는 좀 멋있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고야가 이제 볼 거를 다 본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은 센터가 누구예요? 여자. 센터가 여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카를로스 4세는 진짜 막 이렇게 무능하고 되게 배 나오고 얼굴도 되게 못생기게 나오고 이게 각도도 되게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고야가 속에 있는 걸 살짝 끄집어내서 이렇게 비꼬듯이 풍자하듯이 그렸는데도 카를로스 4세는 그것도 몰라.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뒤에 고야가 보이시나요? 어디서 많이 본 각도 아니에요? 어디서 봤죠, 우리? 그렇죠. 벨라스케스가 그 왕족들, 가족들 그렸을 때 딱 자기를 저렇게 그렸는데 이 고야도 그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를 자기도 이 왕족들이랑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야가 이제 왕족들에게 되게 실망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고야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지금도 되게 스페인 하면 알바 가문이 되게 유명해요. 지금도 알바 귀족 하면 막 알바 상속녀 되게 연세가 많으신데 운전수 막 30살 어린 운전수랑 결혼했다 그런 건가? 막 그런 뉴스가 요즘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알바 가문의 상속녀였는데 이제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야를 그냥 자기 별장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 자기를 그리게 이제 시켰어요. 근데 고야는 물론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는 잠깐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귀족이랑 또 사랑에 빠져서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고야가 이 알바 상속녀를 그려서 자기 마음을 굉장히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반지에 보면은 알바 여기 고야라고 또 써놓고 그리고 발 밑에도 사실 있어요. 발 밑에는 뭐라고 써냐면은 솔로 고야, 오직 고야. 자기 마음을 너무 담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너뿐. 그 고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녀는 이 글씨 써놓은 걸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은 마하라고 그 당시에 이때 여자들이 옷을 되게 잘 입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때 스페인 요 시대 때 그 옷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보통 옷이 유행할 때는 귀족들 옷들을 보고 서민들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서민들 옷을 너무 이쁘게 입어가지고 서민들이 귀족들이 서민들 옷을 보고 따라했을 정도로 옷을 되게 잘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그냥 평민 여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마하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마하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때 이 여자들 부르는 이름이 마하여서 옷을 입은 마하였는데 이게 고도인의 집에 있었대요. 이 그림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종교 재판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란하거나 이제 누드 그림 같은 거 절대 그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드를 그려도 뭐 여신 뭐 그런 것도 다 뒷모습 이런 것만 그렸지. 그래서 이 고도인의 집에 가면은 이제 좀 친한 사람들이 오면 잠깐만 이리 와봐. 그 다음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은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이 걸려 있는데 여기 막 뭐 다른 나라에 전시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걸려있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같이 걸려있으면 되게 운이 좋은 거, 럭키비키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 고도인의 집에 나중에 가보니까 이 그림들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림, 뭐 걸면 안 되는 그림 이런 것도 다 고도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야가 이 시대적으로 너무 이 시대 때 또 종교적인 압박 그리고 종교인들이 너무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때 마녀 재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카톨릭만 있어야 돼. 하니까 귀족이 되려면 윗세대에서 이교도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갑자기 귀족에서 다 잘리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런 이제 무고죄나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 대신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잡혀가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뭐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집안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근데 그 몰수당한 재산은 다 그 종교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찔린 사람한테 뒷돈 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오늘 돼지고기가 먹기 싫어서 그냥 안 먹었어 했는데 너 이교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면 바로 잡혀가지고 집안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때 이 당시에 스페인에서는 카톨릭이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왜곡되기 시작하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고야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꼬고 이제 풍자하는 그림들을 그리게 돼요. 이게 이제 종교 재판하는 모습들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영화쌤이랑 말했던 그 보예스카스의 그림에서도 이 카프리초스라는 판화가 나와요. 이 판화가 60여 개의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재판 제목은 구원은 없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저거는 이제 마리아 루이사 여왕을 이제 비꼰 거예요. 제목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가꾼다. 그런데 이제 얼굴은 진짜 회골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막 끌어내고 내면에서 이제 막 분노하고 막 이글이글 막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이제 낭만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르봉 왕가가 이제 칼로스 2세, 3세, 4세로 가면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또 등장해요. 근데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칼로스 4세랑 부인이랑 보도이까지 다 프랑스로 불러요. 우리 뭐 협상을 하자. 한 다음에 얘들 다 가두고 스페인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자기 형을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에다가 갖다 앉히고 호세 1세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다 약간 터본 같은 거 불렀는데 왜 그러지? 용병으로 불러가지고 이게 1808년 5월 2일 제목이 1808년 5월 2일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야의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쪽 끝에 이제 교회 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정말 무장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이제 프랑스 군대가 저 사람을 이제 사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기도 하다 이런 말들도 하고 그리고 이 구도가 굉장히 유명하고 후세에 있는 이제 작가들한테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패러디하거나 이제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마네가 그린 거예요. 마네가 이제 프랑스에서 그 식민지 멕시코에 있는 막시밀리안 황제를 처형하는 장면인데 마네는 이제 나중에 인상주의에서 마네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마네는 되게 이제 그렇게 현실에서 그런 것들 비꼬는 되게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비꼬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프랑스의 외교 정책이 이게 맞냐? 이거를 이제 고야의 그림을 이제 본타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고야의 그림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구도를 보면 우리도 이제 알 거예요. 저거는 고야 그림인데? 그래서 피카소도 이제 이거는 한국전쟁을 보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구도가 나오면 저거 고야잖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유해민준도 있어요. 중국화가. 네네네네. 뭐라고 하셨죠? 유해민준. 중국화가 유명한. 맞아요. 중국화가 그분도 되게 유명해요. 맞아요. 예술전당에서. 그쵸. 맞아요. 그분은 이제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안 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고야에 아까 전에 그 관장님이 단톡방에 올리셨던 이제 천안 시향에서 이제 3월 15일에 공연하는 말러 1번 그 1번 교향곡 제목이 거인이거든요. 타이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그 포스터로 쓰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 고야가 이 거인이라는 시리즈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2009년인가 이제 고야 그림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났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고야의 수학 문화생의 그림이다 라고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러 1번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림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으로 공격해 들어왔던 프랑스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고야가 약간 베토벤이랑 좀 비슷한 게 고야도 청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고야도 나폴레옹에게 처음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나폴레옹이 진짜 이 가난한 사람에서
이제 뭔가 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나파르트 그 호세 1세가 와가지고 막 왕하고 막 다 사람들 죽이고 하는 거 보니까 정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폴레옹도 그냥 정복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귀도 안 들리고 하니까 자기가 되게 시골 외진 데 가가지고 그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다가 벽화를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은 저 벽화를 다 떼었어요. 그래가지고 캔버스에 이제 가서 이렇게 같은 구도로 그 고야의 방을 따로 귀머거리의 집 그 그림에 나오는 그림들을 다 검은 그림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림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식을 먹는 사르지누스 이거 그 재벌집의 아들들 재벌집 아들 송중기 나오는 거기 보면은 그 집 회장님 집에 이 사진 걸려 있어요. 이렇게 되게 어둡고 막 이제 고야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스페인은 이제 희망이 없다. 그리고 고야가 계속 궁정화가로 있었다 보니까 카를로스 3세, 4세 그리고 그 호세 1세 때도 궁정화가로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 그 왕의 그림까지 자기가 그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쟤는 돈만 주면 다 그리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고야의 내면에는 사실 진짜 여기 되게 진짜 질렸다. 이 인간들 진짜 싫다. 이 세상이 싫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나폴레옹이 패전하고 나서 페르난도 7세가 온 다음부터는 고야는 이제 거기는 못 간대요. 페르난도 7세가 넌 나폴레옹 그림 그렸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게 다 그 귀머거리의 집에 있는 검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로 이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래서 고야가 이제 생애 마지막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배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그림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낭만주의의 이제 특징을 이제 하나씩 나라별로 조금씩 이제 그 특징이 보이는데요. 이제 고야 시대 때 보면은 고야는 그 그림의 내면이 낭만적이다. 아까 우리가 말한 낭만이 낭만적이 아니라고 했죠. 낭만적이지 않은 그런 낭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독일에서는 또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이 가장 또 낭만주의를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이제 그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전주의 때 인간이 모든 걸 정말 잘할 수 있어. 다 잘해낼 거야. 정말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엄격한 규칙으로 하면 이 세상이 완벽할 거야 했는데 완전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엉망이 된 거를 보고 이제 약간 절대적인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세상 되게 꼴 보기 싫다. 다 싫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뭘까? 이 세상은 뭘까? 그리고 엄청난 이 유한자로서 이렇게 큰 무한한 것들을 볼 때 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끼게 되는 숭고미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본 적이 많죠. 유명한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음악가들의 앨범 자켓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안개 속의 방랑자라는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이 방랑자가 이 앞을 바라봤을 때 산이 너무너무 이제 크고 이제 안개가 있고 이제 내가 유한으로서 나는 진짜 하찮은 존재다. 난 되게 더럽다. 이렇게 큰 우리도 막 그랜드 캐년이나 막 엄청 그런 데를 가면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바다의 해안가 막 끝도 없이 펼쳐진 이런 데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물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노을을 본다거나.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큰 자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나란 존재가 되게 하찮은 존재구나. 이제 되게 경외감을 느끼게 되면서 두려움도 느끼면서 이제 그런 감정을 그림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바닷가에 수도승 어디 있나 보이나요? 너무 조그맣죠?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이 먼지 같은 지구라는 별에 살면서 찰나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지, 우린 그런 존재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이건 저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프리드리히가 이거는 새벽 안개. 프리드리히가 또 이런 그림, 떡갈나무 속에 있는 수도원, 대수도원. 이 프리드리히가 어렸을 때 7살, 3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누나가 죽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죽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되게 이건 결정적으로 같이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그 얼음판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빠지니까 동생이 자기를 구하다가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 동생이 죽는 모습을 이제 보고 거가 결정적인 이제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프리드리히가 사는 건 뭘까? 죽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 속에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 그림 속에 보면은 이제 자연은 엄청 크고, 사람은 굉장히 작고, 이런 수도원이나 지금 이 안에서 수도사들이 정문밖에 없는 이 수도원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장내 행렬이라고 해요. 이것도 눈 덮인 수도원. 이제 눈이 있어가지고 좀 더 잘 보이죠. 이제 묘지가 있고, 이런 그림들을 프리드리히가 많이 그렸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크루아래요. 외젠 드라크루아는 되게 이 사람은 색채적으로, 선적으로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막 그 전에 고전주의에서 봤던 앵그르 그림 같은 거 생각나시나요? 진짜 매끈하고 선도 깨끗하고 정말 사진 같고 잡티 하나 없는 너무나 그렇게 사진 같고 깨끗하고 사람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는데, 드라쿠라의 그림들이 어떤가 이제 보시도록 할 건데요. 드라쿠라의 아빠가 혁명시대 때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혁명시대에 아주 그냥 정점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아빠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7살에 보자르 미술 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루브르에 이제 그림을 그리러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쿠라가 제일 영향을 받았던 화가가 루벤스의 그림들을 많이 모사를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향받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드라쿠라가 너무 빠지게 돼요. 낭만주의 이런 그런 느낌에 대해서 너무 역동적이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되게 왜곡돼 있고 뭔가 막 되게 거칠고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이제 드라쿠라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린 작품이 이게 드라쿠라의 단테의 작은 배라는 작품이에요. 단테를 읽어보신 분은 사실 읽기 쉽지가 않아요. 단테가 이렇게 벽돌 책이어가지고 너무 두껍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읽어야지 꺼내놓고 앞에 지옥편 연호까지 갔다가 아직 천국을 못 갔어요. 올해 꼭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 단테가 베르길루스의 이제 안내를 받아서 지옥을 이제 지나가는 배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밑에 있는 너무나 막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그 제리코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렇게 육체 같은 것은 루벤스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제리코와 다른 것, 드라쿠라는 확실히 색채감이 있죠. 그래서 드라쿠라가 이 낭만주의를 색채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작품이고,
이런 것들을 그리다가 이제 결정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봤었던 것, 민중을 이끄는 여신이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신들은 너무 아름답고 매끈하고 굉장히 진짜 신계다, 저거는 천상계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정말 프랑스에서 어디서나 볼 법한 그냥 평범한 프랑스 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도들도 굉장히 막 지금까지 그렇게 매끈하거나 깨끗한 구도가 아니라 모두 다 이 정말로 우리가 그 혁명 중에 볼 수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모습을 하고 있는 프랑스 혁명 가운데서 이제 정말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들라크루아가 되게 유명한 게 이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들라크루아가 그린 초상화인데요. 이 사람은 쇼팽, 이 사람은 상드의 초상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쇼팽으로 가면 또 이제 들라크루아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같은 동시대를 살았고 되게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쇼팽이랑 상드가 원래 더 유명해가지고 상드가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상드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제 그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따로 떨어진 그림인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그리려고 했었다가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 모아가지고 쇼팽과 들라크루아의 초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쇼팽에 가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낭만주의 음악으로 넘어갈 텐데 조금 졸린 것 같아서 피아노를 한번 치고 갈게요.
오, 슈베르트의 셀레나베 좋았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낭만주의 음악에 대해서 되게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에요. 낭만주의 때는 음악에서는 이런 살롱에서 되게 여러 이제 음악가, 화가 그리고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거기서 그냥 놀면서 음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네트워크 늘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유명한 사람 다 있어요. 오! 슈베르트? 슈베르트 없어요. 너무 웃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말해줄게요. 자, 이 사람은 알렉산드르 듀마예요. 이제 그 삼총사 그리고 뭐 달타냥 이런 거 뭔지 알죠?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거 쓴 알렉산드르 듀마.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조르드 상드예요. 상드가 이렇게 남장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좋아요. 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살롱의 주인공 마리다구 이제 여자예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베토벤의 형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옆에 불에다 있는 사람이 니콜로 파가니니. 누구지? 악마의 그렇죠 좋아요. 네, 엑소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시니 그 오페라.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약간 되게 두 명이 되게 유력해요. 한 명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베를리오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구인가 막 이러면서 초상화를 다 쳐다봤어요. 근데 둘 다 조금씩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빅토르 위고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베를리오즈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손에 책을 들고 있으니까 위고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다가 근데 그 당시에 이 리스트랑 베를리오즈랑 쇼팽이랑 위고가 나이가 다 비슷해요. 한두 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맨날 살롱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베를리오즈랑도 되게 친하고 위고랑도 친해가지고 이런 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맞을 것 같은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책이 있으니까 이건 위고가 확실해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음악하는 사람들도 책 읽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이 베를리오즈가 결정적으로 이런 파우스트 같은 거를 리스트한테 되게 추천을 많이 해줘가지고 리스트가 그다음부터 뭐 메피스토 왈츠나 이런 파우스트 같은 것들을 단테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고 베를리오즈가 환상교향곡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작곡했을 때 리스트가 그거 너무 반해가지고 그거를 막 피아노로 다 편곡해서 악보집도 내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연결고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리오즈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어요. 누구로 생각할지는. 아무튼 그들 모두와 친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팽도 이 시대에 있어요. 왼쪽에 슈베르트가 장미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앞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슈베르트고 왼쪽이 파가니니예요. 이 사람 슈베르트라고요? 네, 가운데가 파가니. 아니에요. 로신이에요. 슈베르트는 저렇게 풍채가 크고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슈베르트 되게 왜소해요. 그리고 이 표정 자체가 이렇게 되게 거만하잖아요. 슈베르트 이렇게 약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슈베르트 이제 얘기를 할게요. 슈베르트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안경도 꼈고. 근데 조금 더 로시니가 이렇게 풍채가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추측 좋았어요. 발론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 되게 솔직히 이제 슈베르트가 친한 화가들이 많아가지고 초상화를 많이 그려주는데 너무 잘생긴 뽀샵 너무 많이 해줘요. 우리 슈베르트가 이제 너무 짠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특히 애써서 이제 뽀샵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쇼팽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도 사진이 있어요. 이때 사진이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그림들 생각나죠? 그렇죠? 이게 다 슈베르트의 앨범 재킷인데 이 그림이 다 프리드리 그림이에요. 아까 독일 낭만주의 화가 생각나시죠? 이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 슈베르트의 방랑자
슈베르트의 방랑자의 재킷이 안개 속의 방자 프리드리히. 이렇게 알면 더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예술이 이해가 되겠죠. 겨울나그네 뭐 이런 거, 그쵸? 프리드리히의 그림이랑 너무 어울린다 이런 생각 들죠. 왜냐면은 이 슈베르트의 감성이야말로 정말 이런 낭만주의적인 그림이거든요. 이 내면을 끌어내는 것이 낭만주의의 특징인데, 내면에 있던 것들을 슈베르트가 그 누구보다 잘 충실하게 끌어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작곡가들이 바흐나 하이든이나 베토벤도 하기 싫었지만 귀족들에게 어쨌거나 막 반항을 하면서도 이제 싸워가면서도 어쨌거나 귀족들의 의뢰, 왕족들의 의뢰를 받으면서 이제 작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맞춤 음악, 자 아침 차 마실 때 마시는 음악 만들어줘 이러면 이제 만들어주고, 사냥 갈 때 나오는 음악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주고. 근데 이 슈베르트는 아무도 의뢰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자기 혼자 이제 내면에서 계속 끌어내는데, 이 사람은 누가 시키거나 말거나 이 내면에서 계속 나오는 거를 멈출 수가 없어서 정말 되게 짧은 생애를 살았거든요. 슈베르트가 31살밖에 안 살았는데 6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고, 가곡을 작곡한 데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이런 교향곡이나 심포니나 막 엄청 이렇게 이제 남들 앞에서 보일 버젓한 그런 곡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 방금 쳤던 이런 곡같이 멜로디가 너무 좋은 곡들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슈베르트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슈베르트 친구인 화가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원래 거의 이렇게 생긴 게 유력합니다. 왜냐면 슈베르트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다른 음악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또 목소리가 너무 미성이어가지고, 슈베르트도 이제 궁정 예배당 신학교에 있는 궁정 예배당의 이제 합창단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또 알겠지만 언제 끝나죠? 그렇죠. 변성기가 오면 이제 얘네도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얘가 악보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악보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처음에 얘가 눈이 나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안경을 맞춰줬는데, 진짜 안경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야 될 정도여가지고, 슈베르트가 자다가도 영감이 그렇게 떠올렸대요. 그래서 자다가도 안경을 일단 찾는 동안 영감이 이제 사라질까봐 안경을 끼고 잤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슈베르트 박물관에 가면 이 안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슈베르트가, 이 사람 슈베르트 아빠거든요. 슈베르트 아빠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슈베르트 아빠는 슈베르트가 음악하는 거 뭐 딱히 바라지 않고 우리 학교 들어와서 애들 가르쳐, 그냥 교사나 해, 이렇게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슈베르트는 진짜 난 선생님 되기 싫은데 진짜 너무 이제 늘 반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 이제 그 궁정 예배당에 있을 동안에도 이제 작곡을 하고, 슈베르트가 살리에리에게 작곡 배웠대요. 근데 슈베르트가 이게 꾸준하게 제대로 많이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걸 다 조금씩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 영감 떠오르는 대로 막 자기 맘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얘가 막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 막 이렇게 놀고 있을 때도 얘는 계속 작곡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얘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작곡한 걸 들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를 뭐 쌩을 내거나 질투를 하거나 뭐 까대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약간 너 멜로디 너무 사벽이다, 이거는 천상계야, 너무 음악이 좋아. 그래서 친구들이 슈베르트의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슈베르트가 이제 학교에 있기 싫은데, 이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취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궁정 악장이나 뭐 카페 마이스터 뭐 이렇게 귀족 어디 들어가서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맨날 작곡하니까 이 사람 벌이도 없어. 그리고 집에는 있기 싫어.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그때 약간 이제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약간 우리 사회 그 복무제도 뭐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 이제 그때 초등학교 교사로 약간 저학년들 가르치는 거를 잠깐 했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너무
야, 여기 군대는 더 싫으니까 여기 겨우 있었지만 이제 그리고 얘는 빈 토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유학을 빈으로 오면 얘는 빈에서 태어나서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집을 이제 전전해서 우리 집에 와 있어, 우리 집에 와 있어.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모리츠 슈빈트라는 화가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얘네 집에도 또 있고 누구네 집에도 좀 있고. 그래서 이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사실 이 위에도 뭐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슈베르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악보를 넘긴 사람이 슈빈트래요. 그리고 여기에 슈베르트 옆에 보면은 이제 좀 이따 또 나올 건데 포글이라는 이제 당대의 명가수. 이제 이 포글을 만나서 슈베르트가 이제 이 포글을 따라다니면서 뭐 반주도 하고 자기 곡도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연주를 하러 오스트리아를 이제 여행하게 돼요. 그때 좀 슈베르트가 약간 행복한 시기를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 모리츠 슈베르트가 이거 뭘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이제 마왕을 그려준 거예요, 모리츠 슈베르트가. 마왕 들어볼까요? 네. 저 마왕을 너무 이게 진짜 낭만주의적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리츠 슈빈트의 마왕을 그려준 것.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제 마왕의 스토리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가 모리츠 슈빈트네 집에서도 좀 살고 다른 친구들 집에서도 좀 살고. 얘네들이 이제 슈베르트 3인방들. 얘는 옌거, 휴텐브레너, 그리고 이제 슈베르트인데 이 옌거라는 사람도 궁정 관리도 하고 피아노도 잘 쳤대요.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연주를 하면은 막 반주도 되게 많이 하고 휴텐브레너는 슈베르트랑 같이 살리에리 선생님한테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작곡도 배웠던 친구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음악도 같이 연주도 많이 하고 슈베르트가 뭘 치면 작곡하면 이제 같이 연주도 많이 하고 이제 계속 친구들이 나와요. 친구들이 이제 법률가, 궁정관리가 아까 봤던 휴텐브레너 그리고 이그나츠 폰 존 라이프너도 극작가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슈베르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모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나왔대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집에 다
이 집에 갔다가 뭐 쇼원의 집 갔다가 포글레 집에 갔다가 바우에른펠트 집 갔다가 옌건의 집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 모임들을 가진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포글, 유명한 당대 명가수 포글이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알리는데 되게 큰 공헌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슈베르트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토레였는데 그런데도 이제 슈베르트 음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되게 연주도 같이 많이 해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고 논 거예요. 이것도 저 쿠펠비치라는 화가가 자기들이 뭐 하고 노는지 이게 제스처 게임이라고 해요. 몸으로 말해요. 맞춰보세요. 뭐일까? 제목은 신라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쿠펠비치 이렇게 양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무고 선악과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힐덴브레너가 사과를 이제 앞에 있는 여자한테 주고 있으면 이제 얘네가 맞추는 거예요. 무슨 게임인가? 슈베르트는 역시 피아노 앞에 앉아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람 당대 명가수 포글이 이제 같이 노래하고 사람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너무 슈베르트 음악 좋으니까 슈베르트가 사실 피아노도 그닥 잘 치지 못했고 슈베르트 집에 피아노 없었대요.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일단 없으니까 그래서 슈베르트 작곡도 기타로 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했고 그래서 슈베르트 곡들이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이렇게 기교적으로 사실 막 구조적으로 막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에 비해서 그런 약간 그걸 좀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은 있는데 요즘은 그것을 그게 슈베르트만의 매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 된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지 않고 진정하게 음악에 완전 꽂혀서 음악만 너무 좋아서 나는 못 견뎌. 그래서 아무의 눈치도 안 보고 누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프리랜서 작곡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 얘는 그러니까 막 돈도 못 벌고 그렇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는데 계속 작곡만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유명한 이 모임의 이름 뭐죠? 슈베르티아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아데를 붙이면은 무슨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슈베르티아데가 이제 슈베르트를 사랑하는 슈샤모예요. 슈베르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정말 슈베르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연애도 못했고 돈도 막 많이 못 벌었지만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서포트 해주는 팬덤이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팬클럽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피아노도 하나도 없고 다 이제 친구들 집에 이제 궁전 관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잘 사는 집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 그림은 혹시 누구 그림인 것 같아요?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슨 전시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요즘에 빅 모더니즘 막 에곤 슐러랑 클림트 그림 같은 거 전시하고 있어요. 이 클림트의 그림이에요. 클림트 시대의 같은 사람은 아닌데 클림트한테 슈베르트를 너무 사랑하는 어떤 예술 애호가가 슈베르트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를 넣고 약간 그 옆에 있는 여자들은 클림트 시대의 클림트 애인들 같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려 넣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세계 2차 대전 때 화재로 불타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실물로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슈베르트가 엄청 베토벤 덕후였어요. 베토벤 너무 존경해가지고 베토벤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슈베르트 되게 소심하고 막 자기가 나서서는 이걸 또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슈베르트가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베토벤 집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베토벤이 죽기 일주일 전
네, 이제 베토벤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봤더니 집도 되게 가까웠대요. 자기네 집에서 2km인가? 뭐 그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같이 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갔을 때 이제 자기 막 이제 악보랑 뭐 이제 자기 작곡한 거 막 들고 갔더니 베토벤이 이제 이미 베토벤은 귀도 안 들리고 이미 이제 정신도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이거 너무 좋은데 넌 너무 우리 늦게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슈베르트가 너무 좋긴 좋았는데 근데 베토벤이 너무 이제 오락가락하고 이제 어차피 대화가 안 되는 상태니까 이제 글로 써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막 슈베르트가 거의 막 이러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베토벤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도 그 장례식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슈베르트도 베토벤이 죽고 나서 1년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슈베르트도 되게 31살에 요절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베토벤 옆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럴 수 있겠지만 또 친구들이 많잖아요. 빵빵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되게 막 그래 우리가 얘 그렇게 해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베토벤 옆에 이렇게 슈베르트 묘지를 이제 놔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슈베르트 저는 늘 슈베르트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슈베르트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이게 연주자 성악 연주자 말고 기악 연주자들한테 특히 본가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자기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슈베르트는 피아노를 잘 못 쳤고 악기도 별로 다뤄보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악적인 거가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무엇보다도 낭만주의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베르트 음악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슈베르트가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진짜.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클리어하고 너무 딱 듣자마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슈베르트는 가면 갈수록 진짜 깊이 있게 좋아지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두 번째 어디가요? 우리 아까 두 번째 봤던 작곡가는 이제 쇼팽이에요. 쇼팽은 폴란드 사람인데요. 이제 또 당시에 폴란드 상황이 어땠냐면 쇼팽이 태어나기 전에 폴란드가 1차, 2차, 3차 분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셋이서 폴란드를 잡아먹으려고 막 그래서 아예 지도에서 없어진 시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폴란드가 없잖아요. 그쵸? 다 1792, 93, 95에 이 세 나라에서 폴란드를 먹으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폴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 쇼팽이 태어났을 때 바르샤바 공국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나폴레옹이 세운 나폴레옹 치하에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쇼팽이 젤라조바 볼라라는 이제 그 지방에서 폴란드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쇼팽이 태어났을 때는 바르샤바 공국이었고 이제 되게 이제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레옹령에 있다가 나폴레옹이 패전하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가 입헌 군주로 이제 러시아령 안에 이제 있게 되었어요. 러시아에 이제 속한 국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겠죠. 그게 되게 이제 쇼팽에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모든 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 나폴레옹이 막 이렇게 다 침략해서 나라를 막 없앴다가 막 했다가 하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낭만주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폴란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되게 약소국이고 이제 반도의 이제 끝에 있고 막 중국, 일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서름을 많이 받았고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걸 표현한 단어가 없대요. 근데 폴란드에 그게 있대요. 폴란드의 잘이라는 단어가 그 한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걸로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폴란드는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니콜라 쇼팽이라고 쇼팽 아빠예요. 되게 닮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외모를 보면 이제 또 그 성향 같은 게 또 나와요. 니콜라 쇼팽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로 갔는데 되게 언어에 능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잘하고 이제 폴란드어도 잘하고 뭐 독일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언어를 되게 빨리빨리 잘 배우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폴란드에서도 이 프랑스어를 잘할 줄 안다는 거는 되게 있어 보이는 거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영어 잘하면 너무 멋있어 보인다. 그리고 막 프랑스어 잘해도 막 되게 일어 잘해도 뭔가 이제 외국어를 잘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폴란드에서도 특히 귀족 자제들이 이제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니콜라 쇼팽이 음악도 좀 잘하고 이제 일단 프랑스어를 잘하니까 이제 귀족 자제들의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고 귀족 학교의 교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엄마가 약간 수완이 좋았던 게 그런 귀족 학교에 이제 옆에 기숙사 같은 거를 이렇게 궁정 이제 기숙사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주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하니까 거기 오는 애들도 다 귀족 자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팽이 어려서부터 귀족 자제들이랑 정말 귀족처럼 큰 거예요. 그래서 쇼팽의 그 모든 게 되게 세련되고 사람 되게 이렇게 엄청 섬세하고 연약하고 막 이렇게 모든 게 옷도 너무너무 잘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손수건 하나도 그냥 아무거나 안 샀대요. 그래서 다 입은 레이스도 뭐 최고급 레이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본 게 너무 좋은 것만 봐가지고 그런 이제 쇼팽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또 알면은 이게 음악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섬세함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젤라주바 볼라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쇼팽이 뭐 진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쇼팽 콘체르토 우리 조성진이 이제 막 콘체르토 상 먹고 막 이랬던 그 곡 이제 아시겠죠? 그 곡을 작곡하고 연주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으로 이제 연주 여행을 떠나서 빈으로 갔을 때 이제 이 폴란드에서 아까 말한 그 정치적인 상황,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폴란드에서 독립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1월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쇼팽은 나 우리 빈에 있는데 나도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애들이 다 너는 안 와도 돼. 너는 와도 솔직한 이제 속심적으로 너 와도 별로 도움 안 되고 너는 워낙 애가 연약하고 병약하기까지 하고 이제 몸도 되게 약한데 너무 여리여리하고 막 이런데 자기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는 거기서 음악을 하는 게 더 우리 나라를 위한 길이야.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서 돌아오지 말고 거기 있도록 해. 이래서 이제 쇼팽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음에 슬픔을 안고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쇼팽의 곡들을 보면 폴로네즈, 마주르카. 쇼팽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계속 썼던 게 마주르카래요. 이게 다 폴란드의 민속 춤곡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혁명 이런 거 이제 에튜드 너무 유명하죠? 찾았죠? 네, 쇼팽의 그런 곡들을 이제 이 시기에 쓰고 파리에서 뭐 이거는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연주회를 한 건데 이렇게 자기를 알리면서 이제 유럽을 가다가 이제 파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플레일이라는 홀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파리에서는 그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런 살롱 사진처럼 그런 콘서트가 사실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쇼팽은 사실 이렇게 대형 콘서트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쇼팽이 너무 사람 많고 너무 자기한테 집중되면 이게 막 너무 떨리고 무섭고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쇼팽의 음악이 너무 섬세하고 이렇게 막 숨소리, 막 쉼표 하나, 막 이렇게 되게 작은 소리들이 막 이렇게 더 작게 막 화성이 변하는 미묘한 것들까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홀에서 들으면 그냥 쟤 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딱히 막 이런 느낌이 있지만 바로 앞에서 들으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나는 이런 대형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보다는 나는 살롱이 더 좋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롱 콘서트 약간 아까 슈베르티아데랑 또 분위기가 좀 틀리죠. 슈베르티아데는 막 친구들이 막 신나가지고 와 우리 너 이것도 줘봐 너 저것도 줘봐 이런 거였으면은 이제 파리 사교계도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유명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거기서 또 난다긴다 하는 예술가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살롱일수록 좋은 살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롱을 주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예술적인 것에 뛰어난 사람이어야만 또 그 살롱 가자 막 이렇게 하고 좀 거기 갔더니 좀 애들이 물이 안 좋아 이러면 또 안 가요. 그래서 이 마리다구 살롱이 되게 유명한 살롱이었다고 해요. 아까 마리다구 봤죠? 막 다 있었잖아요. 디마, 막 위고, 베를리오즈, 리스트, 파가니니 막 이렇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다구 살롱에서 이 사람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조르드 쌍주예요. 이 쌍드를 이 마리다구 살롱에서 리스트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여자는 되게 유명한 작가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여성스러운 걸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이혼을 했고 그리고 애도 2명이나 있었고 자기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그 시대 되게 흔치 않은 여성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도 남자처럼 입고 자기 맨날 책 쓰고 담배 피고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다른 막 연하남들 막 다 연하 킬러 그래서 연하남들 막 다 사귀고 유명한 사람들 막 다 사귀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되게 이상한 애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애를 발견한 거예요. 이 그녀가. 그래가지고 우리 그 쇼팽을 보고 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리고 쇼팽은 좋아했을까요? 쇼팽은 너무 섬세하고 세련되고 너무 이런 사람인데 뭐야 저 여자 전체 이상하다 옷도 왜 저렇게 남자처럼 입고 진짜 쇼팽은 진짜 너무 극혐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쌍드가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쌍드가 다 찍었어요 먼저. 그래가지고 쌍드가 쇼팽에게 먼저 이제 막 몇십 통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 또 이제 작가니까 글도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쇼팽이 점점 이 신기한 원래 이제 로코의 공식 처음에 싸운다, 싫어한다, 극혐한다 이러다가 이제 막 이러다가 결국 이제 근데 왠지 끌려 막 이러면서 이제 사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도 이제 되게 특이하게 반대인데 끌린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쌍드는 엄마이기도 했고 되게 생활력도 강했고 하다 보니까 쇼팽이 너무 연약한데 이제 외지에 혼자 나와가지고 또 폴란드 상황도 되게 안 좋은데 애가 보면 맨날 기침하고 있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챙겨주고 싶은 너 되게 신경 쓰인다 막 이래가지고 얘를 되게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장부처럼 이렇게 딱 엄마처럼 딱 챙겨주니까 쇼팽도 나도 모르게 이제 의지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점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 약간 되게 이 살롱의 스캔들처럼 쟤네 진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쌍드가 너무 이 쇼팽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이 파리가 너무 얘한테 안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스페인의 마요르카라는 1년 내내
큰 따뜻한 섬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좀 이제 요양도 시키고 뭐 회복도 시키고 작곡도 잘할 수 있게 내가 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좀 보살피워서 얘를 낫게 해서 가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발모데사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시골 사람들 텃세에 있는 거 아시죠? 외지 사람이 다 왔어. 근데 쟤네가 누가 봐도 너무 안 어울리고 이상해. 누가 봐도 저건 결혼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쟤네 되게 유명한 애들이야. 쟤는 셀럽들이야. 쟤 슈페이고 쟤 쌍드고 쌍드는 유부녀야. 그리고 이혼녀인데 쟤네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여기 왔어. 막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니까 아무도 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 발모데사 수도원에 오게 된 거예요. 수도원이 너무 이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때 또 무슨 막 폭풍이 왔대요. 맨날 비가 오고. 그래서 너무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이 수도원도 너무 안락하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플레일 거기서 공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피아노 악기 파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악기까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여기 되게 오래 있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마요르카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또 악기 기다리려고 한참 있으면서 이 악기까지 이제 도착하고 나서 여기서 쇼팽이 그 24개 전주곡을 이곳에서 다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너무너무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한 7, 8년을 거의 쌍드가 이 쇼팽을 거의 병간호, 뒷바라지, 엄마인가 뭔가 막 이렇게 하고, 또 이 쌍드의 자녀가 모리스와 솔랑주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랑 엄마랑 부딪힐 때 쇼팽이 또 이렇게 눈치 없이 막 편들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싸움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여기는 노왕이라는 곳에 있는 쌍드의 별장으로, 여름 별장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쌍드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면 귀족들이, 그러니까 하인들이 뭐 이렇게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데, 쌍드는 이때 자기가 다 해요. 진짜 밥도 자기가 다 하고 청소도 자기가 다 하고 글도 쓰고 돈도 벌고 애들도 챙기는데 쇼팽까지 챙겨야 돼. 쇼팽이 잘 창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드도 되게 안 됐다. 어떤 사람들은 쌍드가 그러면서 또 딴 남자도 만났다고 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뭐 남녀 사이 일은 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우리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섬세한 남자 이 쇼팽이 이거는 이제 모리스가 그린 쇼팽이고, 이 모리스가 들라크로아한테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솔랑주, 쇼팽과 솔랑주인데, 이제 막 솔랑주가 결혼하고 나서 무슨 조각가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막 엄마한테 돈 달라고 막 이러니까 막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엄마랑 싸우면은 괜히 쇼팽이 눈치 없이 막 편들다가 또 싸움 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쌍드랑 쇼팽은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쇼팽이 이제 여기 노왕에서 떠나서 파리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팽이 점점 몸이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쇼팽은 마지막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끝날 죽을 때까지 진짜 쌍드를 사실 쌍드가 무슨 머리카락이라든가 아무튼 뭐를 이제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쌍드는 쇼팽에 이제 끝까지 오지 않았대요. 방문할도 오지 않고 장례식도 오지 않고. 근데 솔랑주는 끝에까지 와가지고 이게 다 솔랑주가 쇼팽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 이랬다. 그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쇼팽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노래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폴란드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을 이제 함께 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쇼팽이 이제 묵었던 파리의 이제 음악실이고, 진짜 그거 되게 쇼팽이 레슨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쇼팽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귀족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슨도 되게 많이 하고, 보면은 쇼팽 집이 너무 예쁜 게
게 많아가지고 뭐 하나 물컵 하나도 진짜 평범한 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쇼팽을 이제 영국으로 조금 이렇게 연주 여행 시키고 싶었던 제인 스털링이라는 영국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녀가 이제 마지막에 의뢰해서 그린 쇼팽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리스트로 넘어갈게요. 리스트가 아까 제가 진짜 리스트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리스트는 아까 전에 우리가 쇼팽 마리라구 살롱에서 리스트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리스트가 이 마리라구 살롱에서 마리라구와 불륜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살롱에 있으면서 쇼팽을 쌍드랑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되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뭔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면은 리스트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잘 쳤는데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아빠가 빈으로 이사를 가긴 갔는데 이제 빈 중심가에 있을 수 없으니까 빈 외곽에서 이제 레슨을 이제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빈에서 이제 처음에 리스트가 체르니, 우리 체르니 다 알죠? 체르니 100번, 50번 그 유명한 체르니님이 저 가운데 있는 분인데요. 체르니가 베토벤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리스트가 체르니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체르니가 근데 피아노를 되게 잘 치지만 연주보다는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이런 교본을 쓰는 일이 더 적합해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체르니가 되게 유명한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 레슨비가 엄청 비쌌대요. 근데 이제 리스트가 처음 왔을 때 리스트가 너 한번 쳐봐 막 이랬더니 얘가 너무 삐쩍 마르고 막 이렇게 길쭉하는 거 막 이렇게 치는데 뭐 되게 정신없고 제대로 막 이렇게 배운 것 같진 않은데 치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체르니가 너 내가 가르쳐줄게 했는데 애가 또 너무 먼 데서 다녀. 그러니까 체르니가 집도 가난한 것 같으니까 그냥 무료로 가르쳐줬대요. 너무 재능이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체르니한테 처음에 진짜 혹독한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초를 어떻게든 잡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테크닉이랑 막 이런 거를 진짜 오랫동안 엄격한 테크닉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리스트가 진짜 이 테크닉에 엄청난 원래 그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체르니한테 레슨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체르니 덕분에 이제 베토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11살 때 베토벤이 리스트가 이제 공연장에서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이제 키스를 해줬대요. 너무 너 진짜 유망하다, 잘 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슈베르트에 이어서 리스트도 베토벤 빠가 됩니다. 이게 이 보이 리스트가 Place for 베토벤을 위해서 이제 피아노 치고 이제 베토벤이 되게 잘했다. 그 옆에 체르니 선생님 뿌듯하게 내 제자입니다. 보여주는 거 보이시죠? 이제 선생님들은 제자가 잘 치면 이렇게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리스트는 연주 여행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리스트는 파리에 완전 자리를 잡게 돼요. 리스트가 이 파리에서 처음에는 체르니한테 기교를 배우고 그리고 살리에리가 나와요. 살리에리한테 작곡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리스트가 되게 당대에 저기도 보면 체르니 선생님 또 뿌듯하게 쳐다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베를리오즈.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임윤찬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리스트 초절기교 1번부터 다 쳤잖아요. 진짜
진짜 너무 놀랐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전에 윤윤찬이 치는 걸 보기 전에 리스트 초절 비교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어요. 뭐 라캄페넬라 이런 거 막 마제파 막 이런 거 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리스트를 좀 폄하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리스트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기교적이다 보니까 이제 리스트 중에 이제 리스트가 콩쿨곡 같은 걸로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또 잘난 척하려고 막 나 되게 빨리 치고 나 되게 잘 치고 되게 이렇게 잘 칠 수 있어 이거 이제 자랑하려고 나왔구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금 고지식한 교수님들은 리스트 치는 애들을 이렇게 그냥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리스트를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었는데 이제 저는 초절 기교를 보고 리스트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구나. 초절 기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구나. 정말 새롭게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이 체르니 선생님한테 이 초절 기교를 배워가지고 이 초절 기교를 체르니 선생님께 헌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베토벤을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보면 베토벤 빡! 베토벤 덕후 자 리스트랑 슈베르트 그리고 베토벤 너무 그래 좋아 나는 뭐 사생팬까지는 아니지만 베토벤 되게 좋아해 는 베를리오즈, 브람스, 슈만 그리고 파니 멘델스 정도 나오니 그리는데 이제 베토벤 오케이 하는 사람은 멘델스존, 쇼팽, 차이콥스키 베토벤 극혐 자 다음 시간에 나올 드뷔시예요. 왜 드뷔시가 베토벤을 극혐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리스트는 정말 리스트 손도 되게 컸고 그냥 뭐 10도 도에서 네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갔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물갈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이런 거 선생님들 막 찢으라고 막 이렇게 손을 벌려. 그래서 맨날 찢어. 밥 먹을 때마다 여기 찢어. 막 이랬는데 이게 아예 없었대요. 리스트는 손가락도 되게 길고 정말 피아노 치기 너무 좋은 손이었고 너무 테크닉이 완벽하고 이금의 리스트가 자기 너무 잘 치고 외모도 너무 출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아까 산드 모리스가 그린 산드랑 리스트를 그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리스트를 보고 놀랬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리스트를 보면 중요한 여자가 이제 두 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만났던 마리다구 부인, 마리다구 살롱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고 리스트가 근데 보면은 되게 아기 때부터 사실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성직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카톨릭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리스트가 산 걸 보면은 진짜 네가 뭐 맨날 불륜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또 많기도 하고 연주회도 너무 많으니까 이 리스트가 진짜 불륜이랑 불륜도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진짜 성직자가 되겠다. 나는 속세를 떠나겠어.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진짜 너 할 거 다 하고 이제서 진짜 이제 뭐 솔로몬처럼 더덕더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마리다구에게서 3명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캐롤라인 비텐슈타인 부인이라는 이제 러시아의 공작 부인이랑 또 연분이 나요. 마리다구랑 헤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되게 괜찮아졌어요. 마리다구는 너무 이제 리스트가 인기가 많고 막 런주 여행하느라고 돌아다니라고 너무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마리다구 질투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괴롭혔는데 이 비텐슈타인 부인은 굉장히 사람이 리스트님은 작곡을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게 리스트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할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카톨릭이 신실한데 결혼하고 싶은데 카톨릭에서는 너네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이 부인도 누군가의 부인이 이 상태이니까 아직 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결혼을 허락해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되게 좋은 시간은 있었는데 이제 그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고되고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게 떨어졌을 때는 리스트가 이제 마음이 떠난 거죠. 그래가지고 리스트는 바이마르에 가가지고 음악 학장이 되고 리스트 이야기에 보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마리다구가 아이를 3명 낳았거든요. 그래서 첫째랑 셋째는 나중에 사망하게 되고 둘째 코지마라는 딸을 낳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아이가 코지마 그리고 리스트 이 사람은 바그너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스 폰 빌로우라는 사람인데 여기도 또 되게 복잡해요. 원래 이제 리스트가 너무 사람이 좋고 음악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도와주고 너무 음악적인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도와준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바그너랑 한스 폰 빌로우랑 되게 절친이었어요. 그리고 한스 폰 빌로우는 리스트에게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지휘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 코지마랑 한스 폰 빌로우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도 이 코지마가 바그너를 좋아한 거예요. 바그너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삼각관계가 저기 막 고개를 막 이건 아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그너 얘기만 들어가면 진짜 되게 복잡해져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 삼각관계가 되게 공공연하게 있는데도 한스 폰 빌로우가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다가 결국은 코지마랑 바그너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니콜로 파가니니 있잖아요. 니콜로 파가니니가 처음에 파리에서 공연을 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니콜로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막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다 아까 막 이거 흉내내셨잖아요. 근데 그 니콜로 파가니니 영화에 보면은 되게 무대 장치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파가니니가 그냥 앞에서 막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혼자 연주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보일 법한 그런 무대 장치 연출을 이제 그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파가니니가 사람들 다 앞에서 파가니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혼자 연주를 하면서 무대 관객 속으로 걸어 나온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무대 이런 연출 같은 걸 해서 폭탄 같은 게 갑자기 팍 터진다든지 그리고 파가니니가 연주할 때 뒤에서 이제 이렇게 파가니니가 악마 그런 거 영혼을 팔았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 그림자로 악마 이런 그림자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연출 효과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막 신들리는 듯이 연주를 하니까 리스트가 이제 17살 때 이 파가니니 연주를 보고 저거다 내가 피아노계의 파가니니가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가 그때부터 그 전에도 물론 너무 기교가 좋았지만 완전 기교적인 연습에 완전 몰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다 쓸어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리스트 때 이 얘기를 이제 하이네라는 시인이랑 붙이는데 하이네가 이런 현상을 리스토매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생팬, 팬덤 막 애들 기절하고 막 리스트가 던지면 다 쓰러지고 막 BTS처럼 이런 막 리스트가 다니면 모든 게 쓰러지고 그리고 리스트가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리스트가 이제 처음으로 리사이클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오케스트라나 막 여러 명이서 이제 쇼팽이 마지막에 폴란드에서 공연할 때도 혼자 피아노를 친 게 아니라 성악하는 사람들도 와서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번 치고 또 성악하는 사람 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피아노 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하는
그걸 리사이트를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안보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 꼴보기 싫죠. 그리고 피아노도 자기가 처음으로 앞에다 딱 갖다 놓고 탁 돌려서 나 봐. 여기 봐. 내가 치는 거 손가락 보라고. 이렇게 해서 구도도 딱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피아노, 이렇게 손가락 잘 보이는 자리가 먼저 제일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사실 만든 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마지막에는 뭐 비트겐슈타인 공자 부인이랑 이제 헤어지고 자기는 종교에 귀의하겠어. 진짜 가증스럽게 막 이렇게 하지만 리스트는 늘 신실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실했고 자기는 늘 성직자의 길로 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는 굉장히 순례해라 막 이렇게 명상적인 곡들을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체르니한테도 그리고 살리에리도 리스트를 무료로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리스트가 보면은 너무 리스트에게는 정말 미담 제조기 약간 뭐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도 물론 많지만 그거 외에 남자 대 남자나 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데 있어서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처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 거부감을 낳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 했을 때 리스트가 나한테 이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피아노로 다 편곡을 해서 그 악보집을 이제 막 배포하고 그게 이제 막 팔리고 그래서 리스트의 작품들을 보면 패러프레이징한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그 베를리오즈의 그런 곡들 가져오고 그리고 리스트가 그런 거 편곡을 하거나 이렇게 피아노로 교향곡을 편곡한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교향시 같은 거를 베를리오즈에게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리스트가 또 바그너한테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줬고 바그너의 음악이 처음에 너무 어렵다고 할 때도 리스트가 다 지휘하고 막 바이마르에서 리스트가 그 바그너의 음악을 되게 알려주려고 되게 애썼고 또 딸이랑 막 그랬을 때도 너무 열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되게 대범하게 품어줬고 또 프랑스랑도 또 얘기가 있는데 프랑스가 막 자기가 리스트 선생님 만나고 싶다 하고 갔는데 너무 리스트가 내가 슈만한테 이거 헌정한 곡인데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리스트의 유일한 소나타가 있거든요. 피아노 소나타. 그거를 비마이너를 딱 쳤더니 브람스가 막 졸았대요. 근데 그것도 다 품어주고 뭐 슈만과 클라라가 있었을 때 클라라가 이제 리스트의 음악이 너무 화려하니까 슈만이나 브람스나 클라라는 이 약간 신고전파처럼 고전주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리스트가 애들 다 버려 막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슈만이 나중에 정신병이 걸리고 막 이랬을 때 클라라가 어려워지니까 클라라가 대놓고 리스트 욕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도 클라라한테 연주 기회도 되게 많이 주고 클라라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사람이 진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리스트의 제자만 거의 4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바르샤바가 아니고 그 바이마르에 가서도 학교 원장 선생님 돼주고 그다음에 헝가리에서 다시 가서도 이제 콘서바토리를 세우고 그래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이제 낭만주의를 회화와 그리고 이제 음악을 거쳐서 왔는데 낭만주의는 사실 너무 광대해요. 그래서 사실 3명의 연주자를 3명씩 이제 예술가들을 추리는 것조차 너무 사실 어려웠고 아깝기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 뭐 바그너만 얘기해도 아마 1년도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슈만의 곡을 하나 슈만은 오늘 소개를 못했지만 하나 마지막으로 연주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시대 BTS 리스트 얘기를 뒤에 들은 게 엄청 재밌네요. 아주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00개나 이미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관람객들이. 그만큼 객수 문기가 이렇게 좀 전시되고 있고, 근데 다음 주 마지막이죠. 인상주의인데 여기도 더 현대에서 이제 문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 제가 공지해드린 것처럼 25일 날 화요일 날 천안시장 구영문 지자가 이 자리에서 말로 그냥 1번을 잘 듣기 위한 해설을 좀 하고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티켓을 2장씩 3월 연주 때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됩니다. 그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너무 잘하셔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더 질문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면서 하여튼 또 화요일 날 또 보실 분들은 또 같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